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딱 띄워놓고 자, 여기 보시죠? 뼈가 똑 부러졌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줄 때 어떠신가요? 아마 아프긴 엄청 아파도 묘하게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네네. 그게 원인이 눈에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진단이 딱 떨어지기 때문이죠.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맞아요. 뭔가 기계적인 고장처럼 아주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내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멀쩡하다는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막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진짜 답답하죠. 맞습니다. 이때부터 그 명쾌하던 엑스레이 기계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죽겠고. 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뼈가 아닌 연부 조직, 그러니까 물렁 조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렁 조직이요? 네,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 관절낭 같은 곳의 손상이죠. 여기서는 진단의 풍경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라니 벌써부터 약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그렇죠. 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학습자이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그 엑스레이가 놓치는 바로 그 영역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다룰 자료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6장에서 발췌한 핵심 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네.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데도 도대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실체를 파악하고요. 다치면 무조건 얼음찜질하고 가만히 누워 쉬어야 한다는 그 오래된 상식 있죠. 그걸 과학의 힘으로 깨부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겪는 그 통증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지 논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 몸에 무엇이 망가졌는지 정확히 해부부터 한번 해보죠. 네, 그러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렁 조직 손상이라는 게 뼈가 아닌 조직에 과도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파열이나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우리가 흔히 쓰는 삐었다 혹은 다쳤다 이 말이 의학적으로는 꽤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다 같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손상의 위치랑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예를 들어서 뼈와 뼈를 이어주어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인대나 관절낭이 다치면 이걸 염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프레인이라고 하죠. 아, 염좌. 우리가 흔히 발목 삐끗했다고 할 때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반면에 이제 수축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나 그 근육을 뼈에 딱 붙여주는 힘줄이 다치면 그건 좌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아,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근육 찢어졌다 할 때?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좌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둔탁한 타격을 빵 받아서 피부 아래쪽이나 근육 내부에 피가 나는 건 타박이라고 분류합니다. 아, 타박상. 그러니까 인대는 염좌, 근육과 힘줄은 좌상, 부딪혀서 멍드는 건 타박. 생각보다 되게 명확하네요. 네, 이렇게 구분해두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손상의 정도를 1도, 2도, 3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손상 등급이죠. 제가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아주 굵은 밧줄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오, 좋은 비유네요. 1도 손상은 그 밧줄을 이루는 얇은 실밥 몇 개가 툭툭 터진 상태인 거죠. 약간 당기면 시큰거리지만 밧줄 자체는 여전히 제 기능을 하는 상태예요. 네네, 미세파열 상태죠. 그리고 2도는 밧줄의 절반 정도가 뚝 끊어져서 너덜너덜해진 거고요. 이때는 통증도 되게 심하고 관절도 약간 덜렁거리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도는 밧줄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툭 떨어져 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 비유가 맞나요? 네, 그 밧줄 비율을 우리 몸의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1도 미세파열은 조직의 연속성이 일단 유지가 되고요. 2도 부분 파열부터는 관절이 덜렁거리는 불안정성이 시작됩니다. 아,
불안정성. 그리고 3도 완전 파열이 딱 되면 조직이 잡아주던 그 구조물이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몇 번이나 다시 읽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다친 정도가 심할수록 당연히 통증도 비례해서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3도 완전 파열, 그러니까 밧줄이 완전히 두 동강 났는데 오히려 절반만 끊어진 2도 손상보다 통증이 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조직이 완전히 끊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덜 아플 수가 있죠?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신경까지 싹 다 끊어져 나가서 감각이 없는 건가요? 신경 손상도 아주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몸이 통증을 감지하는 장력 수용체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장력 수용체요? 네, 2도 손상, 즉 부분 파열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직이 반쯤 찢어진 상태에서 관절을 막 움직이면 남아있는 밧줄 가닥들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하게 당겨지겠죠? 그렇죠.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때 찢어진 상처 부위가 계속 벌어지면서 뇌로 극심한 통증 신호를 쏘아보내는 겁니다. 아, 뇌로 신호를? 네, 더 땡기면 완전히 끊어지기까 당장 멈춰 이런 경고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끊어질 듯 말 듯 팽팽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3도로 완전히 뚝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양쪽 끝이 고무줄 끊어지듯이 스르륵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관절을 움직여도 그 조직에는 더 이상 팽팽한 장력이 걸리지가 않아요. 아, 당겨질 구조물 자체가 안 남아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장력 수용체가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뇌로 보내는 통증 신호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경보기가 울리려면 선이 평평해야 하는데 그 선이 아예 끊어져 버려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 생각보다 안 아프네? 파스 좀 붙이고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인체가 부리는 아주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요? 네, 통증이 덜하다고 해서 상태가 호전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절을 잡아줄 구조물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안정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덜렁거리는 상태니까? 네, 이럴 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연골이나 뼈까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와, 통증의 크기가 손상의 심각성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손상의 등급이 파괴 정도를 알려준다면 이제 그 파괴된 현장을 복구하는 우리 몸의 내부 시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회복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도 포함해서요. 우리 몸의 조직이 치유되는 데는 아주 정교하게 프로그램된 3단계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3단계요? 네, 다친 직후 며칠간 이어지는 염증기, 그리고 파괴된 조직을 메우기 위해 콜라겐이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증식기, 염증기, 증식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단단하게 재배열되는 재형성기입니다. 아, 재형성기까지? 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초기 대처, 즉 급성기 처치 개념인 피스 원칙입니다. 영어로 피스, 그러니까 보호, 거상, 압박, 교육의 약자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하시죠. 보통 급성 염증기라고 하면 얼음찜질 팍팍 하고 깁스한 채로 침대에 누워서 무조건 푹 쉬는 게 최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아시죠? 그런데 자료의 피스 개념 중에 교육 파트를 자세히 보니까 과도한 활동도 문제지만 과도한 휴식도 절대 금물이라고 막 강조하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니, 몸에 염증이라는 불이 났으면 소방차로 물 잔뜩 뿌리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얌전히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스포츠 의학과 과거의 낡은 치료법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아, 옛날 방식이군요, 그게. 네, 염증을 불필요한 화제로 보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염증은 끄고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다. 오히려 파괴된 조직의 잔해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의 대식세포와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건축자재인 섬유화 세포를 현장으로 불러 모으는 필수적인 사이렌이자 복구의 첫 단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염증 반응 자체가 우리 몸 스스로 치유를 시작하는 스위치라는 뜻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고 압박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푹 쉬어버리면, 즉 통증이 무서워서 관절을 아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더 잘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지독한 효율주의자거든요. 아, 이 관절과 근육은 이제 별로 쓰지 않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복구 작업의 퀄리티를 대폭 낮춰버립니다. 헐, 진짜요? 네, 근육은 빠르게 위축되고요. 상처 부위를 메우기 위해 생성된 새로운 콜라겐 섬유들은 방향성 없이 제멋대로 막 엉겨붙어서 아주 뻣뻣한 흉터 조직을 만들어버리죠. 와, 그러니까 몸이 어차피 안 쓸 건데 대충 덮어두자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염증기라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가벼운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은 필수적입니다. 아, 살살 움직여야 하는군요. 네,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세포들이 이 방향으로 힘을 견뎌야 하는구나 하고 아주 튼튼하게 조직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요. 무조건 쉬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가만히 쉬는 것 말고 또 아프다고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얘기도 해야죠. 아까 타박상 이야기 했었죠. 어딘가에 세게 부딪혀서 멍이 시퍼렇게 들고 근육이 퉁퉁 부어올랐을 때 네네. 이거 뭉친 죽은 피를 풀어야 한다면서 막 억지로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아주 뜨거운 찜질을 하면 골화성 근염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나오던데요. 네, 골화성 근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골화성 근염. 이걸 말 그대로 풀이하면 근육 조직 안에 뼈가 자라나는 현상입니다. 네, 근육 안에 뼈가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둔탁한 타격으로 근육 내부에 핏줄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고 피가 고여있는 혈종 상태입니다. 네네, 멍든 상태죠. 우리 몸은 이 부상을 치료하려고 염진 세포들이랑 여러 줄기 세포들을 한가득 모아두고 엄청 조심스럽게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멍든 부위를 빨리 풀겠다고 밖에서 강한 압력으로 막 지식이거나 고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구 중이던 현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죠. 터진 핏줄이 다시 터져서 피가 더 철철 날캐고요. 바로 그겁니다. 국소적으로 아주 잘 통제되던 염증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게 됩니다. 아, 폭주를 한다. 네. 그러면 상처를 복구하려던 세포들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 속에서 엉뚱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원래는 근육세포나 흉터 조직을 만들어야 할 자리인데 여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아주 단단한 방어벽을 세워야겠다. 이러면서 뼈 조직, 즉 칼슘을 침착시켜버리는 겁니다. 맙소사. 근육 속에 딱딱한 뼈 조각이 자라난다니 진짜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청취자 여러분, 부딪혀서 멍준 곳은 제발 억지로 주무르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단순한 휴식이 정답이 아니고 억지로 지식여서 주무르는 것도 안 된다면 네네. 도대체 우리 몸을 예전 상태로 혹은 그 이상으로 튼튼하게 되돌리는 진짜 치료의 마법은 무엇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부하, 즉 점진적 로딩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급성기를 지나서 아급성기와 기능기 재활로 넘어가게 되면 치료의 핵심은 무조건 보호하는 것에서 점진적 로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점진적 로딩. 단순히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이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해주는 겁니다. 아, 이 점진적 로딩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겹친 다리 보수공사가 떠올랐어요. 오, 다리 보수공사요? 네. 다리 기둥에 금이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다리가 무너질까봐 100% 통제하고 몇 달 동안 아예 막아버리면 차들이 다니지 못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될 겁니다.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반대로 시멘트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덤프트럭이 마구 지나가게 두면 다리는 와르르 무너지겠죠. 네, 완전 붕괴되겠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가벼운 자전거부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엔 승용차, 그 다음엔 버스
이렇게 무게를 견디는 훈련을 단계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아,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그래야 새로 바른 시멘트가 굳어갈 때, 아, 이 정도의 하중을 버티면서 구조를 잡아야 하는구나 하고 원래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 아닌가요? 재활의 핵심 생리학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우리 몸의 인대나 심줄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이 바로 콜라겐 섬유거든요. 콜라겐. 아까 제가 푹 쉬면 이 콜라겐들이 제멋대로 막 엉겨붙는다고 했죠? 네네, 흉터 조직처럼 된다고. 콜라겐은 약간 차를과 같아서 뼈와 뼈 사이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당겨지는 기계적 부하를 받아야만 그 장력의 방향을 따라 아주 가지런하고 튼튼하게 일렬로 정렬됩니다. 아, 당겨져야 정렬이 되는군요. 네, 이 생물학적 반응을 기계적 형질 도입이라고 부릅니다. 기계적 형질 도입. 세포가 물리적인 힘을 딱 감지해서 스스로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강화하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죠.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구조가 튼튼해진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특히 이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자료의 힘줄병증을 다룬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텐데노파시. 우리는 보통 힘줄이 아프면 아, 힘줄에 염증이 생겼구나, 건염이네 하고 소염제 먹고 쉬려고만 하잖아요. 네, 병원에서도 약 많이 주시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런 만성적인 힘줄 문제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반복적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힘줄이 너덜너덜해진 퇴행과 부하내성의 문제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고 있네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아킬레스건 통증이나 테니스 엘보 같은 힘줄병증은 그 염증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라기보다는 낡은 로프가 한계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닳아 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 낡은 로프. 즉, 힘줄 자체가 부하를 감당하는 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내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약만 먹고 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쉬면 일시적으로 안 아프겠지만 힘줄은 여전히 약한 상태니까 조금만 다시 움직여도 또 아파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속 재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 치료의 핵심 열쇠로 등장하는 것이 자료에 명시된 편심성 수축 훈련입니다. 편심성 수축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근육이 힘을 쓰면서 동시에 길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네. 약간 무거운 상자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팔 근육은 버티고 있지만 길이는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아령을 몸쪽으로 당겨 올리는 게 아니라 무거운 아령을 아주 천천히 밑으로 내리면서 근육과 힘줄이 길게 늘어나며 버틸 때 발생하는 수축이죠. 아, 버티면서 늘어나는 거. 네, 이 편심성 수축은 손상된 힘줄에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기계적 자극을 줍니다. 어떤 자극이요? 뻣뻣하게 엉겨붙은 흉터 조직을 물리적으로 쫙 늘려주고요. 병든 힘줄 세포들이 강한 장력이 걸린다. 더 튼튼한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서 일렬로 배열하자. 이렇게 반응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와, 억지로 일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피하지 않고 적절한 무게의 스트레스로 맞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인체의 신비네요. 적절한 부하가 회복의 열쇠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부하를 주면서 울지기는 게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때나 막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아유,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그 선을 잘못 넘었을 때 혹은 애초에 가벼운 손상이 아닐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별하고 언제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임상검사법들을 사용합니다. 아, 검사법이요? 네, 자료에 언급된 오타와 발목 규칙이 대표적이죠. 아, 그 오타와 규칙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환자가 응급실에 발목을 삐어서 왔을 때 무조건 엑스레이부터 찍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뼈의 돌출 부위를 딱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 스스로 체중을 실어서 4걸음 이상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걸어보라고 하는군요. 네, 이 검사에서 체중을 아예 싣지 못하거나 특정 뼈 부위에 압통이 있다면 이건 단순 염좌가 아니라 골절의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진 삼도 파열,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진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엑스레이에는 힘줄이 안 보이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톰슨 검사입니다. 톰슨 검사요? 네, 환자를 엎드리게 한 뒤 종아리 근육을 손으로 꽉 쥐어짜 봅니다. 종아리를요? 네, 정상적인 다리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거기에 연결된 아킬레스건이 당겨져서 발목이 까딱하고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 약간 도르래 원리처럼요? 네네, 도르래의 원리죠. 그런데 종아리를 아무리 꽉 쥐어짜도 발목이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도르래 줄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무릎의 전방 14인대나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지 확인하는 전방 끌림 검사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정강이를 잡고 발을 서랍 당기듯이 앞으로 쑥 당겨보는 겁니다. 그때 인대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덜컥하면서 과도하게 밀려나오면 끊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죠. 와, 엑스레이 없이도 이런 역학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마치 탐정의 추리 같습니다. 하하, 좀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이나 일상생활 중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레드 플래그 증상들도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네, 치료사나 트레이너 혹은 환자 스스로가 어설프게 마사지를 하거나 운동을 강행하면 절대 안 되는 응급 상황들입니다. 네네.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구렉증후군입니다. 구액증후군요? 근육이 구액 안에 갇혀서 생기는 병인가요? 네, 우리 근육은 근막이라는 아주 질긴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구액이라고 하죠. 아, 주머니.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서 이 구액 안쪽에 심각한 출혈이나 부종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요? 겉을 싸고 있는 근막은 늘어나지 않는데 안에서는 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헐. 결국 그 압력이 내부의 신경과 혈관을 꽉 짓눌러서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하죠. 아, 괴사요. 네,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팽창하고요. 특히 다른 사람이 발목을 수동적으로 꺾어서 근육을 늘렸을 때 비명이 나올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살짝 늘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라니. 진짜 무섭네요. 네, 시간을 다투는 일이죠. 그 외에도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맥박이 안 만져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신경혈관 이상도 레드 플래그에 있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레드 플래그들이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경고등 비유 좋네요. 우리가 운동하다가 생긴 단순한 뻐근함이나 근육통은 노란색 타이어 기압 경고등 정도라서 켜져도 좀 주의하면서 계속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네네, 살살 가면 되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구액증후군의 극심한 통증이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창백해지는 증상은 붉은색 엔진 경고등인 거죠. 완전 적색 경보죠. 이게 켜졌는데 폼롤러로 좀 문지르면 풀리겠지 하고 엑셀을 밟아버리면 차가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생명이나 사지의 절단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치명적인 레드 플래그들을 피하고 점진적 로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활을 딱 마쳤을 때 네네. 우리는 언제 환자에게 자, 이제 완전히 다 나았으니 다시 축구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프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 나은 건 아닌가요? 자료에 명시된 일상이나 스포츠로의 복귀 기준을 보면 단순히 통증이 없다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아, 부족해요? 네. 통증과 붓기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양측의 대칭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칭성이요? 다친 다리의 근력과 관절의 유연성, 점프 능력이 다치지 않은 멀쩡한 반대쪽 다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딱 올라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토점은 옥수면 된 줄 알았는데 양쪽의 대칭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통증을 피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이요? 네, 다친 쪽 발목이 100% 회복되지 않아서 80%의 힘만 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우리 뇌는 몸의 균형을 맞추고 어떻게든 그 목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상작용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보상작용? 다친 발목이 해야 할 일을 무릎이나 고관절 혹은 반대쪽 멀쩡한 다리에게 몰아주는 거죠. 아, 이를 다른 곳에 살짝 떠넘겨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은 축구를 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가 망가지겠네요. 네, 결국 무릎 관절염이 빨리 오거나 멀쩡하던 반대쪽 발목이 망가지는 2차 부상의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와, 2차 부상.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재활 목표는 단순한 통증의 제거가 아니라 기능의 완벽하고 대칭적인 복원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와, 오늘 우리 정말 연부조직 손상의 세계를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었네요. 엑스레이 너머의 진실들을 알게 된 기분입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인대가 늘어나든 근육이 찢어지든 물렁 조직의 손상은 단순히 가만히 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염증은 우리 몸이 공사를 시작하는 필수적인 신호니까
피스 원칙을 지키되 과도한 휴식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네. 또 타박상에 무리하게 압력이나 열을 막가하면 근육 속에 뼈가 자라는 끔찍한 골어성 근염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푹 쉬면서 근육을 위축시키는 대신에 조직의 콜라겐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점진적 로딩, 점진적 로딩. 그리고 힘줄을 다시 튼튼하게 재건하는 편심성 수축의 원리였죠. 네, 맞습니다. 그게 재활의 핵심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에 관절이 뻐근하거나 삐끗했을 때 오늘 배운 이 부하의 원리와 응급 상황을 알리는 엔진 경고 등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물리치료중재학의 원리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 좀 가져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보통 기계 부품은 쓰면 쓸수록 마모되고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달아 없어지죠. 하지만 인간의 근육과 힘줄은 참 놀랍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즉 기계적인 부하를 피하지 않고 견뎌내야만 오히려 구조가 튼튼해지고 더 완벽하게 재건되니까요. 네, 정말 신비로운 과정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이 상처를 입은 후에 적절한 부하를 견디며 더 강하고 정교해지도록 진화해 왔다면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상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언가에 크게 실패하고 상처받았을 때 무조건적인 회피나 영원한 휴식의 동굴로 숨어버리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부터 다시 마주하며 버텨내는 이 점진적 로딩,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와, 신체적 재활의 콜라겐 정렬 원리를 마음의 재활과 성장으로 딱 연결하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어쩌면 우리 몸과 마음은 같은 생물학적 언어로 치유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체의 지혜를 삶의 어떤 영역에 점진적으로 로딩해보고 싶으신가요? 엑스레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하를 견뎌내며 조용히 강해지고 있는 여러분 안의 힘줄과 마음을 응원하며 오늘의 탐구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해답을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